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변가에 나왔는데요.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고구려 성랑스님 중국 삼론종을 세우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오늘도 역시 이 주변 경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360도 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무슨 절인지 저쪽에는 저는. 여튼간에 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절이 여기가 여기 손가락 끝이 아난티 힐튼 호텔인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건물인데요. 저 주변으로 해서 오시리아 산책길이 있죠. 오늘 오시리아 산책길에 가려고 했는데 이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뭐 대기차들이 무지하게 많아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저 오시리아 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면은 저 아난티 힐튼 저쪽을 지나가면은 바로 그 동암항이 나오거든요. 그 동암항 반대편인 서암항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서암항이랍니다. 서암항. 서암마을의 서암항이랍니다. 예. 쫙 이렇습니다. 생긴 게. 오늘 주말이라서. 예. 저기 뭐 저쪽으로 그 구름다리가 보이시죠, 그죠? 구름다리 안쪽으로 저 지금 저 어선들이 정박해 있는데요. 위에 이제 마스트, 돛대 뭐 요런 게 보이네요, 그죠? 뾰족뾰족 보이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서암항처럼 보이는데 느낌상으로는 이제 대변항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헷갈리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자, 제 발 아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발 아래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신발 보이시죠? 신발. 신발. 예, 여기서 지금 도론도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좀 앉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고구려 성랑스님이 중국의 삼론종을 세우다 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스님 하면은 1번이 아니죠. 1순위가 아니고 0순위 무조건 떠올리는 사람 원효스님, 그 다음에 이제 의상대사 뭐 이렇거든요. 근데 신라의 스님들 말고 고구려 스님들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성랑스님이거든요. 성랑스님은 이제 5세기 중엽, 그러니까 450년경에 이분이 태어나신 걸로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분이 이제 쭉 활동하신 시기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활동하신 시기가 이 소위 말하는 달마대사가 양무제와 문답을 하고 또 위로 올라가서 북위의 소림굴에 들어가서 수련 면벽수 수행을 하고 뭐 요 시기하고 조금 겹치는데 여하튼 이분이 이제 이 고구려에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됩니다.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한 게 이제 372년이죠. 서력기원 372년인데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한 650년경 됐죠. 650년쯤 전에 거기 고구려에서 이제 불교를 공인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국가 종교로 이제 공인을 하게 되죠. 그 뒤로 이제 불교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믿어도 되죠. 국민들이 고구려 국민들이 마음대로 믿어도 되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뭐 이렇게 교학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 성랑스님이 고구려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불교 교학을 배웠는데 이제 한계를 느낀 거죠. 한계를 느끼고 아이씨 좀 큰 물에서 놀아보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큰 물에서 한번 놀아보자고 이제 중국 쪽에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쪽보다는 저쪽에 가면은 뭔가 배울 게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중국 유학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중국은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 그 소위 말하는 조조의 그 위촉오의 삼국 시대가 끝나고 그 끝나기 좀 직전에 이제 조조의 아들 큰 아들인 조비가 이제 이 한나라를 끝장을 내버리고 이 위나라를 세우죠. 위나라를 세워서 이 총나라를 먼저 무너뜨리고 또 오나라도 무너뜨리고 해서 이제 삼국 시대를 끝내고 중국 전토를 통일하게 되죠. 통일하게 되는데 조금 뭐 한 몇십 년 가다가 그 사마 중달의 아들 제갈량과 대치를 해서 지혜 겨룸을 병법을 가지고 싸움을 하던 사마 중달의 아들 사마소, 사마사 이 형제가 유명하거든요. 그 이 형제들의 아들 때 가서 이 나라가 또 사마시한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사마시들이 세운 나라가 진나라인데 이 진나라가 또 뭐 이렇게 자기들 왕족들끼리 쨍그랑쨍그랑 그래요. 팔왕의 난이라 해서 뭐 유명한 그 난이 일어납니다. 8왕들이 이제 난을 차례대로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합 집산하면서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지가 황제로 나서기도 하고 뭐 다른 황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골육 상전을 벌이게 되죠. 그때 생겨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 왕의 그 사마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영이 이 그 팔왕의 난 중에서 이 자기 황제로 이렇게 갑자기 부상을 하게 돼요. 왜? 이 사람이 좀 똑똑하거든. 똑똑해서 이제 문무를 겸비하고 해서 이게 이 자기 황제로 부상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마영의 영지에 어떤 그 이상한 놈이 투서를 넣어요. 사마영한테 이제 투서를 넣어가지고 당신 신하들 중에 누구가 반란을 획책하고 있다, 모반을 꾸미고 있다. 이런 투서가 들어가요. 이 투서 들어가고 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럴듯하고 하니까 다 잡아 죽여 자기 신하들을. 그 자기 신하들이 그 사마영 성도왕 사마영 밑에 있던 신하들이 그나마 그 진나라에서 가장 그 왕들 밑에 있던 인재들 중에는 엘리트들 최고급 두뇌들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주군에 의해서 제거가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제거되는 와중에 어느 선비 한 명이 함거에 실려 가지고 형장으로 이송이 되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서일필의 태산명동이로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을 호송하던 호송대장이 뭐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쎄한데 그래서 일단은 함거 스톱 죄인 수송 스톱 해놓고 즉시 그 성도왕 사마영에게 달려가서 보고를 해요. 지금 모반에 죄를 짓고 형장으로 끌려가던 아무개가 제가 호송을 맡고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딱 드려요. 그러니까 성도왕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딱 스치는 게 있어. 아차 싶어. 그래서 바로 그 죄인을 빨리 도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해서 그 죄인이 다시 궁정에 들어가서 성도왕을 만나서 사실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 제가 봤을 때는 투서에 의해서 왕께서 그 투서를 믿고 저희들을 이렇게 지금 참형을 내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놈이 사실은 이러저러한 원한에 의해서 이런 그 투서를 넣은 것입니다. 이 억울한 지금 이 참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성도왕 사마영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당장 그놈을 잡아오라 해서 능지처참 비스무리한 형으로 얘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는 말도 있지만 서일필의 태산명동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태산이 움직였다. 소리를 내고 울었다.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중국 불교에서 봤을 때는
이 성랑 스님은 고구려 그래 그뭐 동쪽에 좀 크다는 강대국이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 우리하고 맞서가지고 뭐 좀 싸움도 하기는 했고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좀 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 큰 땅에 붙어 있는 대륙의 큰 나라고 막 이 우리 그 옛날에 위나라 시절에 조조 시절에 막 이렇게 군사를 보낸 관구금이라고 있잖아. 관구금한테 니들 막 그냥 개박살 났잖아. 그래서 일단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스님 같은 이런 스님은 뭐 그냥 미미한 존재예요. 그냥 뭐 동쪽 고구려 뭐 우리가 업수이 여기는 그런 나라에서 온 뭐 하찮은 성녀 뭐 이 정도야. 뭐 보고도 안 돼. 그냥 뭐 그래서 뭐 성령 스님이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냥 이 저거를 해요. 그 공부를 해요. 이 고성들 대덕들 훌륭한 이 논사들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성령 스님이 배운 스님들 중에 한 명이 마침 이 성조 계열의 이 스님이에요. 이 성조는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젊은 청년 시절에 소위 말하는 흑수저 출신 청년이에요. 근데 무지하게 똑똑한데 중국의 유교, 도교 뭐 여기에 통달했어. 모든 서적을 다 읽었는데 특히 도교에 관심이 많아요. 도교에 관심이 많은 이런 청년이었는데 필사로서 생계를 유지를 해요. 이 고관대작 혹은 부잣집,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책을 하나 가지고 싶다 하면은 책방에 가서 이제 원책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뺏기는 그 필사서생으로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요.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쭉 확인을 해보고 원본하고 똑같다 하면은 이제 그걸 발주를 한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 이제 책방 주인은 돈을 받고 그 돈에서 일부를 이 성조한테 주겠죠. 근데 이 청년이 야 세상 이렇게 사는 거 참 이거 의미가 없다 이래 생각하고 있던 차에 유마경을 읽게 돼요. 불교의 유마경을 읽게 돼요. 근데 유마경을 딱 보자마자 자기가 평소 유교 도교를 책들을 보면서 생겨났던 가슴 속에 엉어리들, 의심 덩어리들 이런 게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시원한 장쾌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 야 나도 한번 출가라는 걸 한번 해보자. 야 불교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니 나 이 불교를 남김없이 배우리라 하고 출가를 했는데 누구한테 출가를 하냐? 구마라집한테 출가를 해요. 구마라집아.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그 서역의 어떤 왕족 출신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총명해가지고 자기 엄마가 얘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인도의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아프가니스탄 뭐 요 지역 또 파키스탄 지역 요런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그 유명한 그때 당시 그 불교의 스님들한테 이제 다 사사를 받아요. 일단 소성불교 논사들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대성불교 논사들한테 배우고 그렇게 해서 대소성을 겸비하게 되는데 뭐 한 열 몇 살 되었을 때 이미 불교 이론으로는 천하무적이야. 당할 자가 없어. 그래서 소문이 중국에까지 나게 돼요. 나니까 도안이라는 스님이 전진왕 부견한테 건의를 해요. 야, 이 구마라지바를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산스크리트로 범어로 되어 있는 그런 불경들을 빨리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건의를 해요. 그 전진왕 부견도 이제 불자고 불교에 또 일간견도 있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그 장군에게 병사들 뭐 1만인가 뭐 5만인가를 주어서 당장 모셔오고 뭐 그쪽 동네 왕이 못 내놓겠다 하면 야 그 나라 없애버리고 데리고 와 이래 돼 버린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뭐 좀 우리 초빙해야 되겠다 하니까 못 주겠다 하는 거야. 그 나라 왕이 서해 국가의 왕이.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제 이 구마라 집안은
이제 동쪽 중국으로 모셔지게 되죠. 모셔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진이 망해버려. 전진왕 국연도 이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장군이 이 구마라섭을 이제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자기가 그냥 그 주변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나라를 하나 세워버려 자기가 황제를 칭하게 돼요. 근데 거기 그 장군한테 잡혀가지고 1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 야 네가 그래 유명하니까 우리가 너의 씨를 좀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녀를 그냥 막 붙여가지고 동침을 시켜요. 강제 동침을 시켜가지고 이 뭐 아들들을 얻었는지 딸들을 얻었는지 뭐 그 뒷이야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제 동침까지는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파괴를 하게 되는 거죠. 파괴를 하게 되고 그 이전에 뭐 그 자기 원래 나라의 이 거기에 뭐 공중가하고 또 강제 동침을 시켜서 파괴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10년간 시달리다가 전진이 망하고 난 다음에 뒤에 들어선 나라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또 이거 맞다 이거 모셔와야 된다 해가지고 또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모셔와가지고 어느 절에 이제 모셔다가 번역을 시켜요. 번역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앞에도 번역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도안 스님도 번역을 좀 했는데 자기보다 워낙 훌륭한 이제 인재가 나오니까 추천을 강력하게 한 거죠. 근데 이 구마라지바가 이제 와서 도안 스님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하듯이 이렇게 진짜 엄청난 경전들을 이 번역을 해냅니다. 번역을 해내는데 성조가 이 구마라지바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되는데 구마라지바의 문화에 제자들 중에 4명이 이제 가장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탑을 꼽으라 하면은 성조예요. 성조. 이 성조가 탑인데 어떻게 영모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40살인가 41살에 참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목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불천론 부진공론 또 뭐가 있더라 하여튼 뭐 논문 비슷한 유의 글을 이제 3편 내지 4편을 쓰겠는데 이걸 모아서 이제 후세 사람들이 모아서 성조의 조자를 따서 조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조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구마라지바하고 성조하고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이 구마라지바가 번역한 그 논서 중에 중론, 백론, 12문론 요 3개가 있거든요. 그 중론, 백론, 12문론을 삼론이라고 부르는데 중간에서 3가지의 중요한 논서라 해서 삼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론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뭐 교학 비스무리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세우게 되는데 요걸 이제 이어받은 스님한테 이걸 배운 스님한테 이 고구려 출신의 성랑 스님이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이 성랑 스님이 워낙 총명해가지고 이걸 딱 배우니까 이제 자기가 보니까 허점들이 있어. 이 삼론에. 그래서 그 허점들을 채워서 새로운 유의 이 삼론 주장을 하게 돼요. 삼론학을 새로 세우게 돼요. 새로 세우게 되는데 이 성랑 스님의 제자에 뭐 성전인가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대 더 건너서 이제 가상대사 길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7세기 초반에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양반이 지은 게 뭐냐면 삼론현이라는 걸 짓게 됩니다. 삼론의 이 가장 이런 그 핵심 사상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를 쫙 하는데 그 속에 이제 이 중국 삼론종의 핵심 사상들이 다 나오거든요.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가상대사 길장의 삼론현의는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까지 한 박상수 박사가 써놓은 삼론현의가 그게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구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삼론에 대해서 그 완벽하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중국 삼론학을 그 요정 정보는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 우리의 그 고구려 출신의 성랑 스님이 이 성조 계열의
구마라지 플러스 성조 계열의 삼론을 배울 그 전후로 해서 중국에 쭉 깔려 있는 그 학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성실론 계열의 어떤 그 주의 주장이 좀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성실종이라 해서 그 교학을 따르는 스님들이 무리를 제법 지어서 한때 유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실론은 뭐냐 하면은 이 인도의 스님인 하리발마라는 사람이 4세기경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양반이 이 자기 이 나라의 그 아비달마 논사들 그러니까 이 논사들이 써놓은 그 교학적인 그런 측면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아비달마를 해서 혹은 교상 판석을 해서 책을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책을 이제 번역한 게 뭐냐 하면은 성실론이거든요. 이건 산스크리트 원본은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었던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한역본만 남아 있게 되죠. 한역본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성랑 스님이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이 성실론에 입각한 성실종이라는 이 종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파의 스님들도 요 성실론을 배우게 돼요. 성실론이라는 이 책을 구해서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 구마라지바와 성조의 삼론학 법통을 이어받은 스님들도 그걸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내놓은 학설이 뭐냐 하면은 약리이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리, 우리가 약속한다 할 때 그 약자, 이치할 때의 리자, 그 약리이제설. 이제는 뭐냐 하면은 진제, 속제, 이 이제죠. 이 약리이제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이제는 진제와 속제는 중론에서도 용수가 좀 강조를 하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속제와 제1의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조를 하게 되죠. 제1의제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것들, 요 앞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이제 속제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1의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용수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제1의제가 중요했는데 이게 그냥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속제와 진제가 돼버린 거예요. 제1의제가 진제가 돼버린 거예요. 예, 표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진실된 것, 그 진리를 말하는 것, 그 진제,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전개가 쭉 되어 왔는데 성실론까지 들어오니까 성실론에서도 이 하리발마라는 사람이 이 스님이 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진제와 속제 이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은 이제 진제와 속제 이 이제가 그냥 그대로 긍정을 해버려요. 진제 속제 이 이제를 그대로 긍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제도 진제이지만은 속제가 이제 일단 가로서 이렇게 가짜로서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이대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라고 해버린다고요. 이건 일종의 그 설일체 유보의 견해와 비슷하죠, 그죠? 유보에서는 다 일단은 뭐 삼세 시류라고 인정을 해버리잖아요.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이분도 이제 뭐 하리발마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요걸 이제 이 삼론종 계열의 스님들이 딱 받아들이고 또 성실종의 이런 스님들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해서 나온 게 약리이제설이란 말입니다. 이제를 이제 그대로 진리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전개시키자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성랑 스님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속죄는 속죄 그대로 속죄가 맞는 거지. 무슨 속죄를 진제 뭐 비스무리한 걸로 인정을 하느냐.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인식을 한 거죠.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내놓은 해결책은 뭐냐.
약교 이제설이라는 겁니다. 약교 이제설. 이 이제를 진실된 어떤 것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내놓아 버린 거죠. 방편으로 그것을 이제 치자. 방편으로 일단은 치고 이 진제와 속제 혹은 속제와 진제는 서로 상반된 개념이니까 이 상반된 개념 두 개를 합하여서 종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두 개가 융합된 것 혹은 이 두 개의 개념을 진제와 속제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어떤 제3의 개념 그것이 바로 중도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요게 소위 말하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합명 중도설입니다. 이제 합명 중도설. 그래서 이 우리 고구려 출신의 성능 스님이 내놓은 이 신삼론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성능 스님이 이전에는 구삼론이고 이 성능 스님이 내놓은 신삼론은 진속 이제 합명 중도설 중도 주장 요겁니다. 요 성능 스님이 세운 삼론학 혹은 삼론종의 핵심 사상은 진속 합명 중도설. 그러니까 중도의 방점이 찍히는 거죠. 진을 중심으로 딱 잡으면은 속이 반대 개념이니까 요 두 개가 일종의 정반이 되어서 합인 중도로 향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변정적인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양 철학에서 17, 18세기에 나온 변정법은 정반이라고 하면은 정에서 어떤 이 정의가 딱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다가 부정을 딱 해서 나머지를 세우게 되는 거죠. 반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바다 하면은 바다 이외의 모든 것 그것을 반으로 세우고 그 정반을 이렇게 종합을 해서 새로운 걸 이렇게 찾아내는 요게 이제 이 변정법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성랑 스님이 내세운 진속 이제 합명 중도설은 진제와 속제를 가지고 정반으로 놓는 거죠. 반대로 속제를 정으로 놓고 이 진제를 반으로 놔도 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진제와 속제가 이 세상의 일체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진제와 속제는 일체다. 일체인데 속제를 정으로 놓았을 때 그 속제에 반대되는 개념은 전체가 진제와 속제이니까 속제를 이렇게 정으로 놓았을 때는 반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진제밖에 안 되죠. 진제와 속제를 합한 게 전체니까 일체니까. 그래서 이 진속 이제 합명 중도설이 이 변정적인 전개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용어들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튼간에 이 변정법에 대해서 변정적 전개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포털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다 나와 있어.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엑기스만 딱딱 말씀드리는 건데 연결고리를 걸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정법을 따로 찾아보시고 이 이제 합명 중도설 뭐 이런 거 따로 찾아보시면 혹은 성랑 스님 이렇게 해서 성랑 하든지 성명 스님 하든지 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와. 근데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성랑 스님이 이 진속 이제 합명 중도라는 설을 딱 내놓음으로 인해서 이 중국의 삼론종 스님들이 안목이 확 트여버린 거야. 괄목 상태가 딱 돼버린 거야. 야 이게 그 성실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약리 이제설에 의한 그런 그 전개보다는 야 이게 훨씬 멋있고 뭐 괜찮아 보이네 그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 확 쏠려버린 거야. 이쪽으로 확 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리 이제설을 주장하는 이런 학파는 그냥 사그러들어 버렸고 약교 이제설에 바탕한
진속 한명 이제 중도설을 주장한 우리의 성랑 스님이 확 떠오르게 된 거예요. 확 떠오르게 된 거야. 그냥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어떤 고성이 돼버린 거예요. 고성이 되고, 그러니까 남제에 있던 그 송나라 뭐 이런 데서 남조는 원래 이제 송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송, 제, 양, 진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거기서 뭐 어떤 왕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왕이, 야 그래 뭐 그런 유명한 스님이 있단 말이지. 이 사람도 이제 이 삼론에 관심이 있고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셔오라 해가지고 그 삼론을 배워요. 배우고 뭐 이렇게 이 사람도 이제 확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이제 한 단계 높아지게 되죠. 불교의 교학 수준이.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송이 망하고 유시성을 가진 송나라가 망하고, 유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운 송나라가 망하고, 이 소시성을 가진 사람이 세운 양나라가 들어와요. 소위 말하는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가 이제 세운 양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양무제의 귀에도 이 성랑 스님의 소문이 들어가. 그래서 양무제가 아니 그런 고성이 있단 말인가. 고구려 스님이든 뭐 어디 스님이든 상관없다. 우리는 저기 인도 스님이라도 서역 스님들이라도 다 모셔다가 배우는데 고구려 스님이라고 모시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빨리 모셔와 해가지고 이 황제를 아련을 하고 서로 이제 뭐 정보를 주고받고, 뭐 성랑 스님은 뭐 삼론에 대해서 강의를 했겠죠. 그래서 이 양무제의 또 이 수준이 확 올라가. 불교 교학에 대한 수준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 성랑 스님을 위해서 뭐 절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뭐는 큰 절을 따로 안배를 해서 이 주지로 모셨다든가 해서 그 절에서 좀 오래 성랑 스님이 이 주지로 이렇게 계시면서 이 자기 제자들을 키워내. 그래서 삼론학을 가르쳤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성랑 스님이 삼론학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 달마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달마의 전설, 양무제를 만났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맞다고 할 것 같으면은, 성랑 스님이 삼론학의 대가로서 활동을 하는 그 시기에 달마가 싹 들어왔다가 황제 딱 만났다가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양재강으로 가가지고 갈대 타고 북쪽으로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기회는 없었어. 이 보리 달마가 진짜 달마였다 하더라도 이 성랑 스님과 만날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성랑 스님은 이제 그 인도의 중관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삼론학이라는 이름으로서 이제 활짝 이제 꽃을 피우게 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 이제 특히 그 스님들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야 이게 삼론학의 열풍이 일어나고 우리 삼론 모르면 이거 불교 교학 배운 게 아니다, 삼론 배우러 가자 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 양나라 중심의 스님들한테서는. 그 와중에 달마가 싹 지나가 버린 거야. 그 와중에. 근데 달마는 학이고 나발이고 막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 그런 거는 이 달마한테는 서푼어치의 가치도 없는 거야. 일단 직지인심을 해야 돼. 그 다음 견성성불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하지. 무슨 중론 100론 12문론 돼가지고 중론 27펌인가 28펌인가를 앞으로 외우고 뒤로 외우고 그런 거 나는 관심 없고, 그건 너희들이나 많이 해.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선종에서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삼론에 관심이 없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냐, 능가경으로 시작해요. 능가경으로 시작하는데,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낙양가람기에 등장하는 낙양가람기를 쓴 양현지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면은 그것도 일종의 뭐 역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낙양가람기에 나온 이 달마는 실존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달마는 그냥 끝으로 드러난 절의 형국 휘황찬란하고 번쩍번쩍하는 그걸 보고 막 감탄을 하고 나무하고 뭐 나무 하면서 뭐 이틀을 서 있다나 뭐 생쇼를 한 거죠. 근데 이 남쪽으로 들어온 달마하고 이 서쪽으로 들어온 달마하고는 전혀 합이 안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서쪽에서 들어온 이 달마가 휘황찬란한 사찰들을 보고 감탄에 맞지 않았던 이 달마가
네 권짜리 이 능가경, 네 권짜리 능가경에 정통했답니다. 네 권짜리 능가경에. 이 네 권짜리 능가경이 뭐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유송시대, 유시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남쪽에 양자강 이남에 세운 송나라 때 요 한 4, 50년 지속되거든요. 요때 그 구나발타라라는 이 서약 스님이 들어가서 여기서 번역을 해요. 요게 바로 네 권짜리 능가경입니다. 능가경. 이 능가 아발타라 보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 번역이 된 거거든요. 요건 이제 이 발음 그대로 랑카 아발타라 랑카 랑카 아발타라 샤스트라. 원 제목은 아마 그럴 겁니다. 랑카 아발타라 샤스트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샤스트라는 이제 논이라는 뜻이거든요. 논서. 그러니까 랑카 아발타라 요거를 이제 능가 아발타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제 론자를 붙인 거죠. 요게 이제 네 권짜리로 번역된 사권 능가경이라는 겁니다. 요 능가경 계통에 이제 정통한 인물이 서쪽에서 들어온 달마, 낙양가람기에서 소개한 달마, 이 달마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달마 스님, 양나라 뭉제를 만났던 달마 스님도 이 네 권짜리 능가경, 여기에 그게 네 권짜리가 됐든 어찌됐건 간에 이 양반은 산스크리트 원본을 가지고 들어왔대요. 원본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능가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능가경에 이 사람이 달통을 했대요. 달통을 했고, 이 능가경 사상에 의지해서 자기의 선법을 전개시켰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불교 측에 후대에 만들어진 이 전적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 관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성능 스님이 이 고구려 출신의 성능 스님이 여기 중국에 들어가서 삼론종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죠. 이 진속 이제 한명 중도론을 가지고 중도설을 가지고 이렇게 확 이 불을 지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쭉쭉 내려가 가지고 가상대사 길장 때에 이게 이제 완전한 어떤 완벽한 형태로 기록된 게 삼론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삼론현의를 보시면은 중국 삼론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낭 스님이 달마가 지나가거나 말았거나 이분은 자기 본분을 다한 거예요. 본분을 다해서 삼론학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이분도 이제 입적을 하셨죠. 근데 입적한 연도가 정확하게 언젠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530년경 전후 혹은 530년에서 540년 사이 그쯤 되지 않을까. 혹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520년에서 30년 사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뿐이고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 달마의 이 능가경에 의한 이 중국 선종이 이 초조, 2조, 3조, 4조 내려가고 5조 홍인에 가게 되잖아요. 그죠? 5조 홍인에 가서 능가경이 실전이 되고 이 5조 홍인이 본격적으로 이 금강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을 펴는데 그 이전에 이 사조 도신대사 때 이미 나 능가경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제자야 우리 이거 금강경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사제간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5조 홍인 스님 때 되면은 능가경은 제껴놓고 그냥 금강경을 내세우는 거예요. 금강경이 소위경전이 되는 거야. 근데 금강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중관 사상하고 비스무리해. 예, 중관 사상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이 중국 선종, 지금 우리한테 내려온 맥은 해능에 의해서 내려온 남종선의 맥이거든요. 근데 이 맥은 금강경에 의한 선종이기 때문에 이건 삼론을 이 이론적인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두 개가 비슷해. 금강경의 사상하고 이 삼론종 혹은 그 인도의 중관 사상하고 맥이 상통해요. 일맥상통해. 이게 이론적으로 전개를 시키면은.
그래서 이제 이 우리의 성랑 스님이 본의 아니게 중국 선종의 뭐 6조 해능 이후에 7조 8조 뭐 이렇게 내려가면서 한 10조까지 내려가면서 뭐 6조 해능부터 10조까지 이 중국 선종이 자리를 잡고 뭐 당나라 때 선의 황금기를 구성하는데 알게 모르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런 데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런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보시는 방법은 어디냐 하면은 일단 동국대학교 인터넷 포털에서 동국대학교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요. 하신 다음에 도서관으로 들어가세요. 도서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랑 이렇게 치시든지 아니면은 뭐 성랑의 사상 혹은 성랑 띄우고 사상 이렇게 치시면은 관련 논문, 책자 이런 게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 혹은 책자 문서 이런 것들이 쫙 뜰 겁니다. 거기서 제목을 쫙 보시다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은 다 이렇게 이 선종의 성랑 스님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책이 없다 그러면은 요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마음을 내어서 그걸 이제 제목으로 삼아서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 뭐 훌륭한 논문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멋진 경치 앞에서 뭐 그냥 뭐 두서없이 주절주절 말씀드리는 뭐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고구려 출신 성랑 스님이 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어받고 이 21세기 한국에서 이 선종이라고 할 때 뭐 조계종 뭐 이렇게 대표적인 종단이죠. 그 조계종의 면면이 내려오는 그 선종의 정신에 그 근저에 학문적인 기초를 깐 분이 이 고구려 출신 성랑 스님이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스님들 참선하시는 스님들은 막 이게 중국에 부채의식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당당하게 이게 그냥 우리 것일 수도 있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 거사님들, 보살님들, 참선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화두 참선 열심히 하셔서 뭐 이렇게 한 소식 하시면은 그게 바로 우리 고구려 출신 성랑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길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뭐 좀 확대 해석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 어떠셨습니까? 진짜 오늘 박사님 중국 그 당시에 위진남북조 시대에 나타나신 그 성랑 스님과 또 어떤 중국 역사와 관련해서 또 성랑 스님의 어떤 그런 그 삼론종을 세우는 이후에 또 현대 어떤 불교 우리 대한민국 불교하고 관련된 그런 점을 잘 엮어서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자료를 조사해서 이렇게 썰을 풀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저도 참 존경스럽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시청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